부동산학 개론 제16강 금융론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82쪽에 보시면 제목이 부동산 정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저당의 유동화, 유동화 한다는 말이 움직인다 이런 뜻이 되겠는데, 여기에서는 1차 금융기관이 자금 수요자에게서 받았던 그 대출해주고 그 저당권을 유동화 중개기관에 매각함으로써 자금을 다시 조달하여 그것도 조달된 자금으로 다시 저당 수요자에게, 자금 수요자에게 다시 돈을 빌려주고 막 그런 과정의 반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나 아니 우리 일반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나 마찬가지로 자금이 잘 돌아야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의 피와 같은 것이 돈의 흐름인데, 만일 1차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재산이 한 1,000억쯤 되는데 1억씩 빌려준다고 치면 1,000명한테만 대출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1,000억을 다 소진하고 나면 보통 주택 저당은 기간이 아주 깁니다. 그동안에는 금융기관은 할 수 있는 일이 그냥 기다리는 일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자금 수요자는 대출도 또 받을 수 없고, 이 막히가 있는 흐름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1차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그 저당 패키지를 매각하여 다시 자금을 조달한다. 그 점이 이제 유동하고, 다시 말하면 저당 패키지를 마치 물건, 상품처럼 사고 팔게 해줘서 자금 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당의 유동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저당의 유동화 중개기관으로 지금 현재 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이쪽을 보면서 그 시장이 성립되기 위한 조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1차 금융기관이 있겠습니다. 1차 금융기관, 시중은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중은행은 자금 수요자에게 자금을 주고 저당 패키지를 갖고 있겠습니다. 저당 패키지라는 것은 자금을 주고 받았던 그 담보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저당 풀이라고도 하고요, 저당 패키지라고도 하는데, 주로 이제 그 저당 패키지는 지역별 좀 어떻게 구성하냐면 지역별 또는 만기별, 또 빌려받는 자금의 어떤 가격별 이렇게 패키지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이 자금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은 좀 전에 알아본 바와 같이 그 은행이 갖고 있는 자금을 다 소진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서 은행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만기가 끝날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금이 막히게 되는데, 이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이 저당 패키지를 팔 수 있게끔 유동화 중개기관을 설립해서, 또 유동화 중개기관은 이 1차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았던 저당 패키지를 상품으로 만드는데, 그 상품을 지난 시간에 알아봤던 MBS라고 합니다. 주택저당담보부 정권. 물론 지금 좀 이따 알아보겠습니다만은 종류가 MPTS, 그 다음에 MBB, 그 다음에 MPTB, 그 다음 CMO, CMO는 MPTB의 좀 발전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투자자에게 매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쪽에 투자자, 즉 MBS를 사주는 사람에게 매각하면 여기에서 자금이 들어오고요, 이 받았던 자금을 유동화 중개기관은 처음 매각했던 1차 금융기관에 다시 자금을 전달하게 되고, 이 자금을 통해서 다시 은행은 신용창조, 즉 대출을 다시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금이 이렇게 돌고 흐름이 막히지 않고 돌고 돌게끔, 마치 피의 흐름이 잘 돌아야 사람이 건강하듯 자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당의 유동화라는 말은 1차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저당 패키지를 매각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다시 자금 순환이 계속되게 해주는 것을 저당의 유동화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당의 유동화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1차 금융기관이 만약에 자금 수요자에게 10%로
10%로 빌려줬다. 그러면 뭐 매각할 때는 이 중에 한 2%만 남기고 8% 유동화 정기기간에 여기서 생기는 수입 중에 10%를 8%를 이전하게 되겠습니다. 매각하면서. 매각하면 실제 1차 금융기관은 수익이 2%밖에 되지 않습니다. 8%를 여기에 떼주고 나면. 그리고 이 8%를 받았던 유동화 중개기관은 다시 투자자에게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을 전해야 되는데, 성립하기 위해서는 유동화 중개기관도 저당 패키지를 관리한다든지 또 회사의 존립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이유는 발생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8% 받았던 중에 2%만 먹고 6%를 다시 투자자에게 전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수익률로 본다면은 1차 금융기관이 일단은 높아야 되고요.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아래쪽으로 흐르듯이 2%를 남기고 8%를 유동화 중개기관이 떼주면 유동화 중개기관은 다시 2% 정도 남기고 투자자에게 준다. 이렇게 보시면 일단 이자 수익률은 1차 금융기관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유동화 중개기관, 그 다음에 투자자 요구 수익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요 차이만큼은 사실 1차 금융기관이 안 팔면 10%를 먹을 수 있지만 자금이 막히고, 이제 팔면 새로 자금을 조달받아서 2%만 먹고 자금을 조달받으면 다시 자금 수요자에게 대출해 줌으로써 이 이론 구조상 본다면은 무한히 올릴 수 있겠죠. 여기에 무한. 아까 예로 1000억밖에 없는데 1억씩 1000명한테만 빌려주면 10%는 먹지만 그것이 1000명밖에 안 된다 이거죠. 자, 10%를 1000명한테 주는 거, 1000명한테만 얻는 것보다는 2%를 이 논리 구조로 보면 무한히 얻을 수 있으면 이것이 훨씬 이쪽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 시장이 성립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얘가 무조건 매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 1000억 중에 아직 대출해진 금액이 남아 있다면 보유하고, 또 유동화 중개기관도 무조건 MBS를 발행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른 보유하거나 투자자에게 매각,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책을 통해서 한번 전체 내용을 다시 보겠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참고 그림을 보시면 방금 설명한 것이고요. 지금 그래서 금융기관까지 자금의 최초 수요자와 1차 금융기관까지를 1차 저당시장이라고 합니다. 1차 저당시장. 그 다음에 중개기관을 1차 금융기관과 중개기관을 거쳐 투자자까지를 2차 저당시장이라 이렇게 합니다. 2차 저당시장에서 저당의 매매가 이루어지고 1차 저당시장에서는 저당권 설정, 즉 저당이 설정되고, 매매는 2차 대출기관인 유동화 중개기관을 거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거기에 내용 설명을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1차 저당시장, 1차 저당 대출자들은 설정된 저당을 자신들의 자산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보유하거나, 즉 무조건 유동화 중개기관에 다 팔지는 않고요. 경우에 따라 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차 저당시장 보시면 2차 저당 대출자도 보유하거나 또는 MBS를 발행하여 이쪽 투자자에게 매각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당 성립 저당 유동화의 전제 조건, 1차의 대부 수익률이 2차보다는 높아야 되겠죠. 그래야 은행이 팔 거 아닙니까? 이윤이 남지 않으면 팔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당 수익률이 투자자 요구 수익률보다는 크다. 그것은 당연하겠고요. 자, 저당 유동화의 기능, 간접적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금융 활성화에 기여하고, 자본시장이 침체되었을 때 자본 흐름의 왜곡을 방지한다 이런데, 자본시장은 주로 여기서 말하는 자본시장은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되겠습니다. 근데 은행 1차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저당 채권을 또 하나의 자본시장의 상품으로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MBS를 발행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참고사항에 SPC 되어 있는데 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회사, 여기도 2차 대출기관으로 유동화 중개기관이 되겠습니다. SPC는 ABS를 발행한다. ABS가 지난 시간에 알아본 바와 같이 MBS보다는 훨씬 범위가 큽니다. 현금화할 수 있는 모든 자산에 대해서 지금 채권을 발행할 MBS나 ABS를 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SPC를 따로 설립하는 이유는, 만약에 투자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에서 MBS를 발행해 버렸는데 이 투자회사가 따로
특수 목적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있다면 만약에 ABS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원리금을 담보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투자 목적 회사를 특수 목적 회사를 따로 설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이제 내용을 보시면 명목 회사고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아서 ABS를 발행한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주택저당담보부 증권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칠판을 좀 봐주십시오. 우선 유동화 중개기관이 발행하는 MBS의 종류에는 한 4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이름을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요 M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에 따라 이건 저당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저당은 주택저당만을 뜻하기 때문에 말을 만들어 보면 저 PT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이체라고 합니다. 이체. S는 시큐리티즈 증권이 되겠죠. 그러면 말을 만들어 보면 주택저당 이체 증권이 되겠습니다. 증권. 그 다음 이쪽에 보시면 이것은 주택저당 담보부 채권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때 P는 여기에서 말하는 P랑 좀 다르죠. 이 P는 페이가 되겠습니다. 페이스루. 그래서 원리금 이체. 또 다른 말로 직불이라는 용어도 씁니다. 그래서 말을 만들어 보시면 주택저당 원리금 이체 채권이 되겠습니다. 주택저당 그 다음 직불채권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 CMO는 MPTB가 좀 발전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MPTB를 좀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서 발행한다.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도 혼합형인데 이름은 CMO, 이어서 C는 collateralized. 그래서 이것도 담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담보, 주택 저당, 채무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채무자 입장이 아니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다계층 채권이라고 합니다. 이때 다계층이라는 말은 발행 방법을 나중에 보시겠습니다만은 클렌치라고 하는데 그 클렌치를 여러 단계로 그리하여 발행한다. 그래서 이제 다계층 저당 채권. 일단 이름에 익숙해지시고요. 그 다음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주택저당담보부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MBS를 발행하게 되면 그 권리가 2가지가 있는데 그 2가지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지금 현재 이 종류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대로 이것이 투자자에게 그대로 이어서 이체라고 했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그대로 넘어오면 이 둘 다 그대로 넘어오면 MPTS가 되고요. 자, 여기 채권형을 보시면은 채권형은 넘어오지 않습니다. 둘 다 오지 않습니다. 채권형이다 보니까. 그래서 발행 방법을 보시면 이것은 증권형이고 이것은 채권형인데 증권형은 유동화 중개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바로 저당 패키지라는 그 자산의 매각에 투자자가 매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다 보니까 둘 다 가져오는 거고요. 이것은 유동화 중개기관의 입장에서는 투자자에게 새로운 빚을 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빚을 넣고 자산을 매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가지 권리 다 오지 않는 게 요 MBB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요 원리금 수취권 요것만 이제 가져오는 게 MPTB가 되겠고요. 논리상 같은 CMO도 마찬가지로 저 중에 저당 패키지 소유권은 갖고 오지 않고 원리금 수취권만 가져오는 게 요 MPTB랑 CMO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채권형은 둘 다 가져오지 않습니다. 둘 다 가져오지 않고 그대로 유동화 중개기관에 빚을 빌려주는 거다. 즉 대부해 주는 거다. 그런 입장으로 보셔야 되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요거는 조중에 소유권은 갖고 오지 않고 바로 돈과 관련된 원리금 수취권을 가져왔는 것이 MPTB랑 CMO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과담보 여부인데 이것은 증권형이다 보니까 보유자산의 매각, 즉 유동화 중개기관이 갖고 있는 이 저당 패키지를 매입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해가 유동화 중개기관의 어떤 지분권을 갖게 되겠습니다. 지분권을 갖는 것이니까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고 지분권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초과담보는 없고요.
즉 초과 담보가 없다는 말은 저당 채권, 모저당 채권이라 하죠. 모저당 채권 총액과 정권 발행액이 일치하기 때문에 초과 담보가 없고요. 여기서는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금융기관에 돈을 빌리러 가면 우리가 갖고 있는 부동산 가치가 1억이다. 그래도 뭐 돈은 한 7천만 원 빌렸다. 그러면 1억짜리 자산 가치를 담보를 설정해주고 실제 가져온 돈은 7천만 원. 그 차이 금액을 돈을 빌리다 보면 요구하는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것인데 그 차이 부분을 초과 담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MBB도 투자자가 유동화 중개기관에 돈을 빌려준 거와 똑같은 것이니까 초과 담보를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과 담보를 요구하다 보니까 실제 정권 발행액이 저당 채권 총액보다는 작습니다. 담보용 자산 가치가 이거라면 실제 빌려준 돈은 정권 발행액이니까 더 작게 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요거는 혼합형이다 보니까 채권형보다는 저당 채권 총액과 정권 발행액 차이가 작습니다. 즉 초과 담보가 작게 되겠습니다. 정권 발행액이 채권형보다는 조금 더 커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콜방어라는 측면인데, 콜방어는 MBS 발행자가 만기가 되기 전에 투자자에게 돈을 갚는 것을 뜻하겠습니다. 돈을 갚을 때 거기에 이제 요 MPTS 같은 경우는 콜 방어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유자 유동화 중개기관이 갖고 있는 그 자산을 매입한 형태이기 때문에 콜 방어 능력이 없고요. 이쪽은 돈만 빌려줬기 때문에 원리금 수취권을 그대로 갖고 있고 원리금 수취권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쪽은 원리금 수취권을 받았기 때문에 콜 방어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데 CMO 같은 경우는 클렌치의 마지막은 원리금을 나중에 만기에 일시에 상환받기 때문에 중간에 콜 방어가 가능합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 흐름 측면인데, 여기서 현금 흐름이라는 것은 바로 원리금 수취권을 뜻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리금 수취권이 그대로 보유자산을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모저당 패키지와 연결이 되고요. 이쪽은 실제 저 두 가지 권리를 다 받지 않았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단절되고 모저당과 관련 없이 유동화 중개기관이 새로운 채무를 징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저당 패키지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현금 흐름은 여기에서 단절이 되고, 또 요 뒤쪽은 요 원리금 수취권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연결되고 있습니다. 구분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정권형으로서 유동화 중개기관의 자산을 그대로 매입한 형태이므로 채권형보다는 수익성이 높고요. 또 콜 방어가 되지 않는 측면에서는 위험도 높습니다. 조기 상환 위험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또 시중의 모저당의 이자율 변동도 그대로 떠안게 되고요. 근데 이것은 돈만 빌려줬기 때문에 실제 원리금 돈 빌려준 거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받으므로 수익성은 낮고요. 수익성은 낮고 대신 위험도 낮습니다. 이쪽은 혼합형이다 보니까 두 가지의 어떤 중간 정도의 수익과 중간 정도의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MPTS는 제목에 이제 주택 저당 이체 정권이다 하고 고수익 고위험이다. 방금 설명한 것을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분형 MBS다. 그래서 저당권과 원리금 수취권이 모두 투자자에게 이전된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과 원리금 수취권이 모두 투자자에게 이전되므로 모저당 조기 상환 위험도 투자자가 부담하고, 즉 여기에서 갖고 있는 저당 패키지 원본의 차입자가 빚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수명을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기 상환 위험도 투자자가 부담하고 콜 방어도 불구하여 두 가지 권리를 다 갖고 왔기 때문에 책임도 투자자가 져야 된다. 불구하고 정권 수명도 모저당 만기보다 짧다. 즉 원래 시작됐던 그 모저당의 차입자가 돈을 갖게 된다면, 만기 전에 갖게 된다면은 MPTS의 수명도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저당의
제시되어 있는 만기 기간보다는 일찍 끝날 수 있다. 그 다음에 모조당의 저당 지불액이 매월 단위로 불입되므로 투자자들도 매월 원리금을 지불받게 된다. 그래서 현금 흐름이 연결되고 있다. 그 다음에 MBB를 보시면 이름은 주택저당담보채권인데 수익도 낮고 그만큼 위험도 낮다. 채권형 MBS로 왜 지금 여기서 수익도 낮고 위험도 낮다라는 말은 모저당을 통해서 발행은 되었지만 그 모저당이 투자자에게 이전되지 않으므로 새로 유동화 중개기관이 새로운 채무를 설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저당보다는 수익이 작고 또 대신 권리를 가져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의무도 부담하지 않아 콜 방어는 가능합니다. 콜 방어가 가능하다는 말은 위험이 낮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내용을 보겠습니다. 채권형 MBS로 저당권과 원리금 수취권 모두 유동화 중개기관, 즉 발행기관이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 투자자는 이것을 가져온 적이 없다. 자, 채권형이므로 초과 담보가 있으며, 즉 다시 말해서 저당 채권 총액보다 정권 발행액이 작다. 이 정권 발행액만큼 투자자가 유동화 중개기관에 돈을 빌려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권 총액보다는 작게 빌려준다. 모저당 조기 상환 위험은 발행기관이 부담하고 이 권리를 갖고 있는 쪽에서 모저당 조기 상환 위험을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콜 방어도 가능하여 이것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발행자가 만기 전에 갚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콜 방어도 가능하고 수명이 상대적으로 MPTS보다는 길다. MPTS는 모저당이 조기 상환되어 만료되면 MPTS의 수명도 그 자리에서 끝나지만 MBB는 돈을 유동화 중개기관에 만기를 설정하고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만기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모저당과는 분리되기 때문에 만기까지는 조기 상환 위험 이런 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조기 상환 위험은 유동화 중개기관이 책임지는 것이고 그 모저당과 단절되어 있으므로 투자자는 콜 방어도 가능하고 조기 상환 위험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 보시면 발행기관의 MBB 발행과 매각은 보유자산의 매도가 아니라 새로운 부채. 말씀드린다면은 원래 모저당과는 관련은 있지만 모저당을 바로 받는 어떤 유동화 중개기관의 매각을 매수한 것이 아니므로 유동화 중개기관은 투자자에게 새로운 부채를 떠안게 됩니다. 보유자산의 매각이 아니므로 장부에 새로운 부채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부의 금융 효과가 없다는 말이 새로운 부채는 대차제조표의 부채란의 증가로 올라가겠습니다. 발행기관은 모저당 차입자로부터 수취한 원리금을 MBB 투자자에게 이체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상한액, 위에 MPT에서는 한 달마다 모저당이 한 달마다 원리금이 상환되고 있으므로 한 달마다 돈을 받지만 MBB는 유동화 중개기관의 새로운 부채이므로 상환을 설정을 한 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6개월 단위로 지불하게 된다. 그래서 모저당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으므로 현금 흐름은 연결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MPTB, 이어서 TB는 혼합형이고 저당권, 저당권 즉 패키지 소유권은 발행기관이 여전히 갖고 있고 원리금 수취권만 투자자에게 이전된다. 그래서 또 이 또한 채권형이다 보니까 그 발행 액수만큼은 유동화 중개기관의 부채로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는 MBB와 유사하지만 현금 흐름이 투자자에게 이전되는 점에서는 MPTS와 유사하다. 즉 원리금 수취권을 갖고 왔기 때문에 그만큼은 이제 MPTS와 닮았다. 이것을 갖고 오는 순간에 조기 상환 위험도 이것을 갖고 왔기 때문에 모저당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모저당의 원래 차입자가 돈을 갖게 된다면 이것도 수명을 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부담한다. 또 세 번째, MBB와 마찬가지로 초과 담보가 필요하나 채권형이므로 초과 담보가 필요하나 발행액이 MBB보다 많으므로 초과 담보 수준은 낮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MPTB의 발전된 형태인 CMO를 보시면
다계층 저당 채권이다. 중수익 중립. 요것은 MPTB랑 같죠. MPTB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나 혼합형 MBS로 저당권은 발행 기간이 그대로 갖고 있고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자에게 이전된다. 요까지도 MPTB랑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내용이 CMO와 단순한 MPTB랑 차이가 되겠습니다. 주택 저당 채권을 채권 발행을 몇 개의 그룹으로 그것을 트렌치라고 합니다. 트렌치별로 만기와 이자율을 달리하여 발행하고 조기 상환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한다. 원리금 수취권을 가져왔기 때문에 조기 상환 위험, 즉 현금 흐름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부담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비중이 가장 높으며 비중이 가장 높은 이유는 MBS 이 발행을 좀 유동화, 주택 저당의 유동화를 유동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MBS를 발행하기 위해서 보금자리론을 시중은행에 위탁 판매한 다음에 그게 그 시중에서 판매한 보금자리론을 양도받아서 그것을 모조당으로 삼아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주택금융공사가 CMO를 담당하다 보니까 이쪽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만기와 이자를 달리하여 발행한다. 이것도 MPTB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조기 상환 위험, 즉 원리금 수취권이 투자자에게 이전된 만큼 조기 상환 위험도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여기 세 번째 내용을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비중이 가장 높고 만기가 늦을수록 수익률이 높고 맨 마지막 트렌치 Z는 즉 장기 CMO는 각 트렌치별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진 후에 원금과 누적된 이자를 한 번에 받으므로 콜 반응가 가능하다. 이것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CMO를 다계층 저당 채권이라 하는데 발행하는 것이 어떤 계층적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렌치는 보통 최고를 한 8개, 보통은 한 4개에서 한 5개 정도 이렇게 트렌치를 두는데 각 트렌치마다 트렌치 A, 만약에 트렌치가 4개다 이러면 마지막은 4개든 뭐든 트렌치 Z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시면 트렌치 A는 보통 이제 이 만기가 다 다릅니다. 보통 1년에서 20년 많이 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요게 가장 짧은 만기, 이자율도 만기가 짧을수록 이자율도 부여하는 이자율도 작습니다. 그래서 가장 요 Z가 이자율이 가장 많고 만기도 가장 늦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치 국채나 공채처럼 어떤 시간까지 될 때까지는 조기 상환 위험도 없고 마치 채권이나 채권이 투자한 거와 거진 같습니다. 얘는 한 5년까지는 콜 방어를 시켜주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트렌치를 운영을 어떻게 하냐면 이쪽이 A가 가장 먼저 트렌치가 원금과 이자를 받습니다. 나머지 A가 원금과 이자를 받는 동안에 트렌치 BC는 이자만 받습니다. 이자만 받고요. 마지막 트렌치는 이자도 받지 않습니다. 그대로 뒀다가 그 다음에 요쪽에 원금 상환이 끝나면 즉 트렌치 A가 소멸하면 그 다음에 트렌치 B가 원금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가 트렌치 B가 원금을 다 받고 나면 없어지면 그 다음에 트렌치 C가 원금을 받게 됩니다. 원금과 이자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 트렌치 Z는 한꺼번에 누적된 이자와 원금을 한꺼번에 받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받는 동안에는 콜 방어가 되고 있습니다. 즉 조기 상환 위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 CMO는 부분적으로 콜 방어가 가능하다는 말이 그 뜻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원리금 수취권을 가져왔기 때문에 콜 방어가 되지 않아야 되지만 이것은 만기를 거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 마지막 때까지는 콜 방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기 상환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어서 84쪽에
부동산 개발 금융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영어식 표현이 한 3개 나오죠. 조인트 벤처, 그 다음에 신디케이터,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시면 그 조인트 벤처랑 신디케이터는 지분형 직접 투자 방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형이라는 것은 직접 주인으로 참여한다 이런 뜻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 투자 방식이라는 말은 직접 경영에도 참여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인트 벤처를 먼저 보시면 소수의 고액 투자자, 주로 기관 투자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업자와 조인트하여, 즉 결합하여 특정 목적의 부동산 사업에 벤처, 즉 모험적인 투자를 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자는 저당 투자자 입장이 아니라 지분 투자자 입장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 앞에서 보셨던 MBS를 사는 것이 아니고 직접 여기에 회사의 지분을 갖고 참여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BS와 달리 배당 수익 자체가 목적이 된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디케이터 보시겠습니다. 우선 조인트 벤처랑 신디케이터 지분형 직접 투자 방식이라는 측면에서는 같지만 여기 보시면 신디케이터는 다수의 소액 투자자, 즉 일반 투자자가 기관 투자자가 아니고요. 일반 투자자가 개발업자와 신디케이션, 즉 연합해서 공동의 부동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개발업자는 무한 책임 사원이 되고 또 관리 운영에 책임지는 능동적 주체가 되고요. 일반 투자자는 유한 책임 사원으로 출자 비율에 따른 배당과 또 손해가 있는 수동적 주체가 된다. 요 내용이면 객관식 문제를 푸시는데 지장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밑에 시험에 잘 나오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큰 어떤 대형 개발 사업을 할 때 프로젝트 회사를 프로젝트 모기업이 따로 세워서 그 프로젝트 회사가 차주가 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또 대형이면 금융기관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금융기관이 또 연합하여 대출을 해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PF 대주단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은 한 금융기관이 아니고 여러 금융기관이 합체가 됐다 이렇게 보고요. 거기 보면 출자는 사업주인 저 프로젝트 스폰서가 출자를 해서 프로젝트 회사를 차리지만 프로젝트 스폰서 즉 모기업과 분리된 프로젝트 회사를 세워서 상환도 나중에 프로젝트 회사가 상환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우선은 대출을 받을 때 사업주의 물적 담보나 신용이 아니고 프로젝트 그 자체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 즉 미래 현금 흐름 수익성을 담보로 그렇게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을 보시면 비소구 금융이다. 일반적으로 소구라는 말이 만약에 담보를 설정하고 대출을 받게 된다면 책임지는 범위가 담보자산 이내면 그것도 비소구 금융이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담보자산으로 채권을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담보가 멸실되게 되면 그 차입자의 일반 재산에도 그 채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구 금융이라 합니다. 여기서 비소구라고 하는 것은 프로젝트 회사의 수익성으로만 책임을 지고 프로젝트 모기업에는 원칙적으로 소구하지 않겠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부연 설명을 보시면 제한 소구 금융이다. 때론 계약 조건에 따라 모기업이 일부 책임을 질 수도 있으므로 제한 소구 금융. 근데 일반적인 원칙은 프로젝트 회사 자체만 갖고 있는 자산으로만 그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래서 비소구 금융이라 이렇게 말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책을 통해서 보시면 즉 대출자의 채권 확보는 프로젝트 회사의 수익과 관련 자산에 한정되고 원칙적으로는 사업주에 청구하지를 못한다. 그래서 비소구 금융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을 보시면 장자를 제가 살짝 작게 했습니다만은 부의 금융 효과, 즉 장부의 금융 효과. 이 말은 프로젝트 회사가 지는 채무가 프로젝트 모기업의 장부에 채무로 올라가지는 않는다. 그러므로서 프로젝트 모기업은 만약에 프로젝트 회사가 그 모기업의 자회사로
이렇게 인정을 받아버리면 실제 프로젝트 회사가 채무를 지는 것도 모기업의 채무가 되어 모기업의 자산 건전성에 악영향을 주고 또 모기업이 다른 사업을 하는데 필요로 해서 대출 금융기관에 가면 프로젝트 회사가 갖고 있는 채무도 인정이 돼서 대출 비율이 아주 작아질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분리시켜 프로젝트 회사가 대출받는 것은 프로젝트 모기업의 장부에는 올라가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장부 외 금융, 즉 프로젝트 모기업의 장부에는 올라가지 않는 부채가 된다. 그래서 프로젝트 모기업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하다. 그런 측면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일반 기업 금융보다 업무 절차가 복잡하다. 그 절차가 복잡한 이유는 우선은 그 계약 관계에서 모기업이 출자를 하고 또 일정 부분 모기업도 관련이 되므로 계약 당시에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비소구 금융이므로 절차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회사만 책임을 지면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만약에 나중에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경우에 상당한 손실을 입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일반 금융보다는 대출 금리가 높고 또 수수료도 높은 게 일반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돈을 빌려주는 금융단체들은 개발 사업의 현금 흐름을 통제하기 위해서 에스크로우 계정을 둔다. 즉 프로젝트와 관련된 입출금을 따로 관리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결제금액 H 계정이라 불리는 에스크로우 계정을 독립적으로 설정하여 운영한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부동산 투자회사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회사는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도에 부동산 투자회사법이 제정돼서 이제 실시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1997년에 외환위기를 겪게 되는데 일명 IMF 사태라고 하죠. 그때 겪으면서 건설회사들이 상당한 자금난에 처하고 또 기업이 재무구조가 상당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투자를 활성화시켜서 마치 주식시장에서 일반 개인들이 주식을 사는 것처럼 쉽게 부동산 투자에 소액 투자자라 하더라도 부동산 자체는 대형이고 고가이다 보니까 일반 소액을 가진 사람이 쉽게 접근하기가 힘든데 이것을 부동산 투자를 따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에 주식을 매입하게끔 하는 간접 투자를 통해서 일반 소액 투자자들이 마치 주식 시장에 참여하듯이 부동산 투자 시장에 참여할 길을 열어주고 또 그에 따라 그 자금을 또 건설회사에 지원을 한다든지 또는 기업의 구조 조정하는 그 부동산을 매입해 줌으로써 기업의 숨통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목적으로 세웠습니다. 우리나라는 설립 당시에는 일반 리처, 즉 여기서 말하는 자기관리 리처하고 기업 구조조정 리처를 출발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2004년도 무렵에 부동산 펀드가 이제 법이 제정되어 시작되면서 부동산 펀드 법이 훨씬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접근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리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거기 보시면 위탁관리 리처를 거기에 대응해서 부동산 펀드에 대응해서 2005년도에 또 따로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3가지 정도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세하게 책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리처는 리얼 에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주식을 발행하여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모아 전문 인력을 통해 부동산, 즉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개발 사업에 직접 투자를 하거나 부동산 관련 채권, ABS라든지 앞에서 살펴본 MBS에 투자하는 방법 또는 개발 사업 등에 대출해주는 방법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그 운영 수익을 배당하는 일종의 부동산 투자 뮤추얼 펀드의 성격의 투자기구. 자, 부동산 펀드처럼
뮤추얼 펀드라는 말은 뮤추얼이 상호의 이런 뜻인데 일반 소액 투자자들이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소액 힘으로 어떤 특정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마치 주식 펀드처럼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펀드가 있으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이 펀드에 이제 돈을 맡기면 이 맡긴 돈을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가 될 수도 있고 조합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직접 부동산에 투자한다. 그래서 투자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호 투자, 그래서 이제 뮤추얼 펀드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 펀드와 부동산 투자 신탁은 조금 부동산 투자 회사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법이 다릅니다. 이 펀드는 거기 보시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는 따로 법이 있습니다. 이제 2001년도에 제정되고 계속 개정을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부동산 투자회사법이라는 것이 즉 적용받는 법률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회사는 좀 법이 좀 까다롭습니다. 까다롭기 때문에 일단은 간접 투자라는 측면에서는 펀드나 부동산 투자에서나 공통점이 있습니다만은 적용받는 법률이 다르므로 규제가 아무래도 펀드 쪽은 좀 약하고 투자회사법은 좀 강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형식상으로는 돈을 모아서 직접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회사가 되므로 형식은 펀드와 거의 유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법은 주식회사로만 투자회사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두 번째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소액 투자자가 주주로 참여하고 주식을 주식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한다. 즉 펀드는 주식회사가 아니므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이제 차이가 난다. 법률의 규정도 다르고, 그 다음 세 번째, 아무래도 이제 일반인이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면 그것을 매각할 때까지는 황금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돈이 한동안 부동산을 다시 매각해야만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 시간이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면 상당한 또 기간을 요합니다. 그런데 투자회사에 주식을 사게 되면 돈이 필요할 때는 그 샀던 주식을 또 바로 팔면 되므로 아무래도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현금화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자 보니까 일단 주식을 샀으니까 지분율 맞고요. 그 다음에 직접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는 않으니까 펀드와 마찬가지로 그 옆에 벤처나 조인트 벤처나 신디케이트와 달리 간접 투자 형식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식을 샀으므로 매각 시에 주식 매매 차익을 노릴 수도 있고, 또 갖고 있으면 배당 투자회사의 수익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주로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거용보다는 업무용, 즉 임대 수익을 노리는 임대형 대형 상가 이런 데 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리츠의 종류 보시겠습니다. 우선 그 세 개가 나오는데 자기관리 리츠, 위탁관리 리츠, 기업 구조조정 리츠. 우선 출발할 때 2001년도 부동산 투자회사법이 제정되어 출발할 때 자기관리 리츠랑 그 다음에 기업 구조조정 리츠가 같이 출발했습니다. 근데 2004년도에 부동산 펀드가 이제 시작되면서 좀 리츠가 좀 소외를 당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부동산 투자회사는 좀 규제가 심하고 또 부동산 펀드보다 세제상 혜택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해서 위탁관리 리츠를 2005년도부터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리츠의 종류마다 약간 내용의 차이가 있는데 우선 책을 통해서 보시면 자기관리 리츠는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고 그 뒤에 나오는 위탁관리 리츠나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명목 회사입니다. 즉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그 점에서 일단 큰 차이가 있고요.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기관리 리츠는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다 보니까 상근 임직원을 두고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이며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을 설립 시에 영업 인가 시에 3인 이상, 그 다음에 인가 후에 6개월 경과하면 5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기관리 리츠로는 우선은 기존에 개발 전문 자기관리 리츠가 있었는데 2016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좀 리츠 활성화를 위해서 호텔업과 물류업 관련 자기관리 리츠도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객관식 관련하여 그 내용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위탁관리 리츠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펀드가 세제 혜택이 높아서 그쪽으로 자금이 많이 몰리므로 리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탁관리 리츠가 이 세 개 중에 가장 출발이 늦었는데, 우선 위탁관리 리츠도 그 밑에 기업 구조조정 리츠와 마찬가지로 명목회사입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 운용은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본점 이외에 지점 설치 불가하고 직원 고용도 불가하고 또 상근 임원도 불가합니다. 그 다음에 기업 구조조정 리츠 보시면 CR 리츠라고 하는데 C는 컴퍼니고요. R은 구조조정을 뜻하는 리스트럭처링, 발음이 좀 안 되네요. 자, 하여튼 CR 리츠 보시면 기업 구조조정용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총 자산의 70% 이상으로 하며 자산의 투자 운용을 위탁관리 리츠랑 마찬가지로 명목회사다 보니까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한다. 그리고 본점 이외에 지점 설치는 불가하고 직원 고용도 불가하고 상근 임원도 불가하다. 명목회사다 보니까 그렇고요. 거기 보시면 우리나라는 법인세 면제 등 특혜가 많고 규제가 적어 다른 리츠보다 CR 리츠, 기업 구조조정 리츠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참고사항에 자산관리회사, 즉 위탁관리 리츠나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명목회사다 보니까 자산관리회사에 위탁을 하게 되는데, 그 자산관리회사의 내용을 잠시 보시면 위탁관리 리츠 또는 기업 구조조정 리츠에 위탁을 받아 자산의 투자 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회사다. 설립 요건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 자본금 70억 이상, 자산 전문 인력 5인 이상을 확보하여야 된다. 이 내용도 객관식과 관련하여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쪽에 정리를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설립 시 자본금, 자기관리 리츠는 5억이어야 되고 영업 인가 후에는 영업 인가 후 6개월 내에 70억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위탁관리 리츠랑 CR 리츠는 설립 시에 자본금 3억이 필요하고 등록 후 6개월 내에 50억이 필요하다. 객관식을 치시기 위해서는 시험 임박해서 다시 한번 숫자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 설립은 자기관리 리츠는 발기 설립 후 국토부 장관의 영업 인가가 필요하고요. 위탁관리나 CR은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된다. 즉 인가와 등록, 그 차이가 있습니다. 같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현물 출자, 현물 출자로 설립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일단은 설립되고 난 이후에 현물 출자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설립 시에는 현물로 회사를 만들 수는 없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식 공모에 대해서는 영업인가 등록 후 2년 내에 30%를 일반인에게 청약시켜야 된다. 위탁관리 리츠까지. 그렇고요. CR 리츠는 그 내용이 주식 공모, 즉 일반인에게 2년 내 30%가 의무사항은 아니다. CR 리츠는. 그 다음에 1인 소유 한도가 최근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래 리츠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반드시 이것은 지문으로 등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전에 30%가 지금은 50%까지 한도가 정액되었습니다. 위탁관리 리츠는 전에 40이었는데 50%까지. CR 리츠는 예전부터 제한이 없었고요. 그래서 30, 40이었던 것이 자기관리 리츠는 50%,
위탁관리 리츠도 50%까지 한도가 50%까지 올라갔다는 거 꼭 주목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산 구성은 여기 보시면 부동산 정권, 현금을 80% 이상, 그리고 부동산은 70% 이상, 위탁관리 리츠까지가 그 내용이고요. CR 리츠는 CR 관련, 즉 기업 구조조정 관련 부동산이 70% 이상이어야 된다. 그리고 정권 보유 의무는 없다. 배당은 자기관리 리츠는 50% 이상을 배당해야 된다. 이것도 근본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90%가 50%로 그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위탁관리 리츠나 CR 리츠는 개정되지 않아서 90% 이상 배당, 물론 뭐 그 이상 초과 배당도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바뀐 내용이 1인 소유 한도, 자기관리 리츠, 위탁관리 리츠 다 50%, 뭐 오히려 암기하시기에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배당도 자기관리 리츠가 이번에 근본에 50%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0% 의무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규정을 2018년도까지는 적용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권시장의 상장 여부는 CR 리츠 빼고 자기관리 리츠랑 위탁관리 리츠는 상장되어 있다. 그렇게 상장해야 된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회사 존속을 보면 자기관리 리츠는 영구적이고 위탁관리 리츠는 선택적, CR 리츠는 구조조정하는 그 한시적이다. 그 밑에 근본 개정사항, 즉 2017년 3월 2일에 개정된 내용을 막 그 개정 이유까지 곁들여서 적어두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1인 소유 한도, 즉 최대 주주 지분 제한이 30%, 40%가 50%까지 이렇게 한도를 조금 널리 준 이유는 리츠 활성화를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그래서 우선은 신뢰도 높은 앵커 투자자, 그 갈로에 보시면 리츠 스폰서 투자자. 그래서 큰 자금을 움직이는 앵커 투자자를 유치해서 리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관리 리츠의 의무 배당 비율을 50% 이상으로 완화. 즉 처음에 90% 이상 되어 있던 것이 그 규정이 2016년도에 일몰 규정에 의해서 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리츠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규정을 더 둘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면서 이것을 일몰되어 없어졌던 이 규정을 또 되살려 놨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까지, 지금부터 다시 또 2018년도까지 연장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 그 50% 이상 완화 규정을 2년 더 연장한 이유가 거기 보시면 이것도 중요한데요. 위탁관리 리츠의 경우 법인세를 감면해 주지만 자기관리 리츠는 법인세 감면 혜택이 없는 상황에서 의무 배당 비율까지 위탁관리랑 동일하게 된다면 이중과세 논란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관리 리츠는 그 법인세 감면 혜택이 기존부터 있어 왔는데 자기관리 리츠는 법인세 감면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 리츠는 그전부터 법인세 감면 규정이 있는데 의무 배당 비율까지 위탁관리 리츠랑 동일하게 둔다면 자기관리 리츠가 매우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이중과세 논란도 있어 자기관리 리츠만큼은 그 의무 배당 비율을 50%까지 낮춰줌으로써 또 회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법을 2년 더 연장했습니다. 자, 3번에 보시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시 주주총회 보통 결의만으로 가능. 자, 이것도 특별 결의가 아니고 보통 결의, 결의를 완화했습니다. 거기 한번 보시면 상장 리츠에 한해, 즉 상장 리츠는 자기관리 리츠랑 위탁관리 리츠를 뜻하죠. 해당되죠. 한해 리츠의 임직원 및 특별관계자 또는 리츠 지분 10% 이상 보유자와 부동산 매매, 개발사업, 임대차 등의 거래를 할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아닌 보통결의만으로 가능하다. 즉 회사의 특수관계자와 거래 시
상법상 규정은 특별 결의를 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회사법에서는 5분의 근본에 개정하면서 보통 결의만으로 가능하게 됐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 보통 이제 특별 결의라 하면 상법상에서 특별 결의라 하면 출석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그 다음에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의 수가 있어야만 가능한 게 특별 결의입니다. 즉 출석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와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있어야만 가능한 게 특별 결의인데, 이렇게 완화해서 보통 결의로 하게 된다면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시 이렇게 보통 결의로만 가능하다. 이 말은 리처 활성화를 위해서 좀 대형 투자자들이 좀 접근하기 쉽게 그렇게 완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제 16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